그럼 이 전쟁이 만약에 이 박사님 예측대로 한다면 한반도에서 먼저 좀 진행이 될 텐데 저희의 가장 좀 원초적인 질문은 북한이랑 대한민국의 싸움 누가 이길까 이런 것일 텐데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건 늘 대한민국이 좀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북한과만 붙으면 재래식 병력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의 군사력 차이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그 중국 인민해방군 이제 고위직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어이없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북한은 탄약도 6.25 때 쓰던 거 여태 쌓아놓고 있어서 다 녹슬어서 엉겨 붙어가지고 그 떼지도 못하고, 자동차나 탱크는 기름 없어서 훈련도 못하고, 비행기라는 건 50년, 60년, 70년 돼서 한 번 뜨면 제대로 땅 위에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배고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하고 싸워서 이긴단 말이냐. 세상에 사기도 좀 적당히 쳐라.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북한에서 무슨 적화 통일 뭐 이런 단어가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2, 30년 동안 북한에서 적화 통일이라는 네 글자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남한을 공격해서 이길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거를. 실질적인 북한의 남침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냥 도발 정도로 멈출 가능성이 더 높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한국이 또 그랬나 봐. 야, 됐어, 알았어 하고 아무 일 없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막 남한이 난리가 나고 막 국회에서 막 그 뒤집어 엎고 미군 증강해줘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는데, 막 도발을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조금 더.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정당의 지금 정부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너 3발 쐈어, 나 5발 이러면 그럼 그나마 그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나 7발. 이래가면서 조금씩 톤을 이제 높여가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또 이제 심리전 같은 거를 하고 해킹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이러다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한국 사회의 동요를 일으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성공을 하면 주한미군 어딜 가? 뭐 이제 역시 미군이 없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되겠죠. 전쟁이 되면 곤란하죠. 오히려 북한도 곤란하고 중국도 곤란하죠. 이게 대규모 전면전이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일단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정해진 수순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북한 도발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여기 묻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선택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돼, 뭐를 눈여겨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그 전쟁 가능성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양안 전쟁이 발생하면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뭐 북한이 우리를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한 미군이 날아다니면서 대만 해협에서 전투를 할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 대응을 할 것도 기정사실인데, 지금 상태로 보면 아무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미사일이 왜 날라오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북한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면 북한에 대한 대비로 중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냐, 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책의 말미에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전쟁이 날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 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그런 계획 전략의 경우에는 99.9%의 확률로 도른 사람으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데요. 비웃음을 받을 거를 각오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는 겁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 하거나 공격을 하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은 전선을 두 군데를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목표를 달성하고 민족의 염원인 조국 통일 쪽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제가 필요하죠. 이 한국 군대가 북한까지 들어와서 거기서만 싸울 거냐, 아니면 결국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와 전투를 하게 되는 거냐, 전쟁을 하게 되는 거냐. 그게 관건이죠. 그게. 근데 우리 만일에 우리가 중국에게 난 너의 적이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너는 타이완 통일하고 우린 북한 통일하고, 콜? 중국 너희가 미국 때문에 아주 노심초사하는 걸 우리가 알겠어. 우리가 미군 내보낼게. 그리고 중국하고 평화조약 맺고 불침범 조약 맺고 미국 내보내고 우리 뭐 중립국 하든지 필요하면은 뭐 선언이라도 할게 라고 한다면,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놈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올 텐데,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중국이 그랬었구나,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러겠습니까? 중국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말로는 그렇게도 행동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현상이 되겠죠. 그걸 못 믿으면은 타이완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타이완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타이완을 구한 것이고 미국도 구해준 거죠. 근데 중국이 만일에 알았어, 내가 너를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해서 우리가 중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우리가 북한을 접수를 하면, 그럼 우리는 괜한 젊은이들이 타이완 해협에 가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야말로 조국 통일의 과업을 이루게 되겠죠. 미국으로서도 나쁠 게 없죠. 남북한 합치면 병력이 현역만 100만이 넘을 텐데, 그런 군대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딱 받쳐져 있어주면, 물론 말로는 뭐 중립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누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만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나온다고 하면 정말로 이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능성 혹시 몇 %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뭐 100% 0%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타이완 통일은 절대적인 과제고요. 시간과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뒤로 갈 수 있냐? 뒤로 갈 수 있죠. 그거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 중국 공산은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진다고 생각되면 전쟁을 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만일에 싸우면 진다, 타이완을 점령도 못하고 우린 지는 상황이라면 못 움직이죠. 그리고 과거 역사 동안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국지전, 그러니까 뭐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실력은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타이완 딱 점령해서 어떻게든 버티는,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은 결행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건 인민해방군과 시진핑 주석이 하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나 인민해방군의 움직임, 발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제 거의 목 끝까지 차왔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이 그냥 단순히 북한을 도발만 하는데 그치 제가 중국이면 그러기에는 약간 불안할 것 같거든요. 사드 무력화 시키고 뭘 이쪽에 출발해야지. 예.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냥 도발만 해놓고 대만을 간다? 그러면 약간 불안할 것 같은데 사드는 아무런 사드는 관계가 없을까요? 사드는 결단코 공격해서 없애야 되는 대상이죠. 다만 한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상태, 주한 미군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격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사드를 공격하는 거는 양안 전쟁이 발발한 그 즉시 그 정도 타이밍이 되겠죠. 그런 사태가 먼저 발생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면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하죠. 그때 주한 미군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중국은 가장 먼저 한국에 있는 사드 기지를 공격하겠죠. 그럼 이제 예상하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쟁을 예방하고 뭐 이렇게 여러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양상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은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요? 저의 시나리오는 저의 예측이고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가장 발생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현재처럼 가면은 한국 정부는 중국과 무력 충돌을 하게 된다는 시나리오는 준비하지 못한 채 미국과 일본에 휩쓸려서 이 양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데미지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적어도 중국에 대한 공격에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 테니까 말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이 타이완 쪽으로 그 전투기를 보낸 게 몇 번인지 아세요? 한 그 뭐 200여 차례가 좀 안 돼요. 거의 뭐 2, 3일 간격으로 그 전투기가 날라오고 그 공역을 침범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은 완전히 이 비상 사태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 쪽에 항공기를 얼마나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1000번이요. 그러니까 주로 정찰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타이완 해협에서 양쪽 부대가 뭐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다니고 있는 그 긴장이 이렇게 굉장히 치솟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국 땅에 딱 도착을 하면 다들 그럴 리가 있겠어? 먼 나라 얘기. 알지도 못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타이완 총통이 중국 대륙을 여행 중이고 지금 이슈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죠.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남의 나라 얘기인 거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타이완만의 일이 아니고 여기에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에서 몇 개 나라가 더 참여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애들을 같이 동원을 하게 되면 적어도 열 몇 개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조용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세계 판도를 읽고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다 한반도 내에서 국회에서 떠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다 단어들이 지난 20세기에 소리 지르던 단어들을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21세기가 지금 20년도 넘었잖아요. 그럼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가 돼야 되겠는지 그런 비전도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한 대로 남북한이 대치돼 있고 지금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의 국가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고 맨날 무슨 안보 얘기 나오면 북한 그리고 끝나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시나리오나 제 분석이 다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그 가능성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말로 그런 가능성이 얼마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민간에서 특히 예를 들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거가 너무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전쟁과.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투자하는 쪽에서 이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짠다던가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투자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이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 주도하에 중국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분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세계 시장이 지금까지의 단일화 시장이 아니라 세 개 정도의 시장으로 분리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미국 주도의 서구 시장, 그리고 거기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국, 러시아, 뭐 중앙아시아 몇 개 나라 등등을 하는 중러그룹, 그리고 이 양쪽을 교차해서 양수 겹장을 하고 있는 제3그룹이죠. 제3그룹은 어디냐? 아세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라든가 이런 데요. 미국하고 척질 일도 없고 중국하고 척질 일도 없고,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나를 무력으로 공격할 이유도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호기를 맞이한 거죠. 예를 들면 베트남이 그렇죠. 미국하고도 거래할 수 있고 중국하고도 거래할 수 있고, 중국에서 빠져나온 기업은 다 자꾸 우리나라로 오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로 온 기업들이 주로 원료를 사오는 데는 중국이고 그 물건들을 사가는 고객도 중국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중국하고 척질 이유가 없죠.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처럼 한쪽에 딱 줄 서서 저쪽은 이제 포기한 이제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세상 시장의 절반만 상대를 하게 될 터이니 지금까지처럼 성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중국도 당연히 지금까지처럼 성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어디가 성장하느냐? 말씀드린 교차그룹, 세 번째 시장 그룹이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 인도 뭐 이런 나라들. 그러면 거기서 기업 중에 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미국 구미 시장에는 팔 수가 있는데 중국 쪽에는 팔기가 좀 거시기한 그런 제품을 하고 있다면 교차 시장에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인도나 베트남이나 아세안 국가에 있는 기업이면서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국이나 미국에도 다 판매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가장 유망한 기업이 되겠죠. 저는 국제 정세를 보는 시각은 절대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시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역이 아니거든요. 주역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중국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봐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공개된 사회고 정보가 많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는가는 노력하면 알 수가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우린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아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말에 보니까 현수막에 죄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양당이 코멘트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일본과의 관계만 참 고민을 많이 한 나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주동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당하는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요, 제가
사드 이야기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미국이 사드를 놓으라고 우리나라에 요구를 했을 때 일본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두 나라에 모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모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곧바로 들어와서 사드가 들어왔고 일본은 그 사드 도입에 검토를 해야 된다면서 일본 사람들 맨날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검토가 1년 걸렸어요. 일본이. 시간을 끈 거죠. 근데 그 1년 끄는 동안에 한국에서 먼저 사드를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급한 불이 다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시간을 끌어도 봐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시간을 끈 다음에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는 우리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런데 형님이 이 사드를 왜 놓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사드를 놓지 않고 그 대신에 이지스 시스템을 4개를 놓겠습니다. 어째 신빙성이 안 가는데 계약할게요. 해가지고 계약도 해요. 그래서 육상 이지스 시스템이라는 거를 4개를 도입한다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지불을 했죠. 그런데 이 육상 이지스 시스템을 갖다 놓은 데를 보니까 뭐 해변가 바위 위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밀떡들이 일본 애들은 전쟁을 몰라. 저래 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지납니다. 뭐 입지를 분석을 하네, 주민을 그 동의를 얻네 해가면서 1년 반의 시간이 흘러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육상 이지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곳에다가 입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 못 하겠네. 그래서 이지스 함으로 할게요. 이지스 함으로. 그래서 이지스 함으로 바꿔요. 이지스 함 4척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지스 함이 너무 많네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항공모함 하는데 그거다 써서 쓰는 게 형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 이지스 함 4척 도입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국가 일본이 왜 사드는 도입을 안 했을까요? 그 좋은 사드를. 중국한테 안 맞으려고. 예. 우리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앞에서 사드는 우리 거 하고 딱 가서 한국이 안아가지고 갔으니까 공격당해도 한국이 공격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이제 바둑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좁은 안목에서 좁은 기간만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남한테 놀림감이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싸워야 되고, 근데 미국은 이제 재력과 군사력이 자꾸 힘에 버겨하니 요 틈을 노리고 일본이 가서 형님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죠. 그래서 일본이 모델로 삼는 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의 대리자 노릇을 하죠.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대리인 넘버 2가 되고 넘버 2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오커스를 만들 때도 일본이 굉장히 참여하고 싶었다고 하고 파이브 아이즈에도 우리 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껴줬죠. 일본에게 공격을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고 일본을 대항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으니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을 달래주기 위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뭐 기구 하나 만들었어요. 영국, 일본, 뉴질랜드, 뭐 호주 뭐 이렇게 끼워서 섬나라 동맹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뉴질랜드도 파이브 아이즈 국가지만 반중 그 노선에 그 참여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무슨 그 군사 동맹에 넣어주긴 뭐하고 군사 동맹적인 성격은 부여를 받기를 원하는 나라들을 모아서 또 별도로 또 하나 만든 거죠.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책을 읽을 독자들한테 요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독자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책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추정,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추론을 내는 데까지 동원됐던 묘사들, 서술들 이것들은 모두 근거가 있고 모두 팩트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저의 분석이나 저의 의견에는 동의하실 필요도 없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이 책에서 이 소개하고 있는 팩트들, 상황들 이것들은 모두 진실이니까 그것들을 놓고 심각하게 한번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